안녕하세요. 저는 늦은 나이에 마음 맞는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생각했던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소고기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부모님 밑에서 어렸을 적부터 식당 일을 배워왔었기 때문에 저 또한 자연스럽게 식당을 차리게 된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미리 다져 놓은 길을 제가 뒤따라 간 거라 그동안 쌓아오신 노하우를 제공받아 어렵지 않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도 있었어요. 부모님 밑에서 잘 배워왔는지 확인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시험대에 오른 것처럼 부담도 있었지만 많은 손님분들께서 만족하셨는지 재방문을 해주셔서 좋은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왔고 그렇게 지역 맛집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식당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30 후반이 되어버렸고 부모님께선 제 얼굴만 보면 결혼할 남자가 그렇게 없냐며 속 다 하셨어요. 저도 부모님 얼굴을 볼 때마다 눈치가 보이기도 했었지만 인연이 없는 걸 억지로 만들 수도 없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누군가를 저희 식당으로 데리고 오셨고 중요한 할 말이 있다면서 룸으로 안내 좀 해달라고 하더니 엄마와 같이 오신 중년의 여성분이 묵직한 서류 봉투를 제 앞에 꺼내 놓았어요.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던 상태라 어리둥절하면서 일단 서류를 꺼내 봤는데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남자분들의 사진이 들어간 이력서 같은 거였습니다. 엄마한테 제 손에 들려있던 서류에 대해 여쭤보니 제 앞에 있던 중년 여성분은 결혼정보 업체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엄마는 식당 안에만 박혀서 1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어디서 인연을 만들겠냐며 요즘은 먹고 살기 바빠서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 인연을 많이 만들고 있다면서 일단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중년 여성은 저에게 또 다른 서류 하나를 꺼내 놓았는데 그건 자기 업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실적을 올렸는지에 대한 결혼 성사율 그래프였어요. 어차피 서류상에 적혀 있는 그런 것들 별로 믿고 싶지 않았고 억지로 누군가와 만남을 주선한다는 자체가 껄끄러웠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엄마는 내일 모레가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결혼이 쉬운 줄 아냐며 속 다 하셨지만 제가 싫은 걸 억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말도 틀린 건 아니었던 게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저는 식당에서만 거의 생활했었어요. 친구를 만나지도 않고 오로지 식당 일에만 집중을 하면서 어떻게 좀 더 좋은 음식과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그것만 생각해와서 남자를 만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동네를 대표하는 맛집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 이미지에 손상이 간다는 건 동네의 질을 떨어뜨리고 제 얼굴에 침 뱉기라 하루도 게을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찾아오신 손님들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연애를 한다는 건 저에게 너무 큰 부담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었죠. 제가 남자를 만난다 해도 현재의 생활 패턴을 바꾸기는 힘들 것 같아 저를 전적으로 맞춰줄 수 있는 남자는 없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이라는 걸 부모님도 포기하고 저 또한 생각을 완전히 접었을 때쯤 예상치 못한 인연이 저에게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때가 한창 정신없을 점심시간대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서빙을 하던 직원이 발을 헛디뎠는지 넘어지면서 들고 가던 비빔냉면을 손님의 옷에 쏟아버리는 대형 사고가 터져버렸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흰색 와이셔츠에 엎어진 비빔냉면으로 인해 셔츠는 붉게 물이 들었고 옆에 있던 일행분들은 실수한 직원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어머,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아,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 오늘 얼마나 중요한 스케줄이 잡혀 있는지 알아? 당신은 오늘 이 식당에서 해고당할 줄 알아. 당신이 사장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저 직원이 넘어져서 냉면을 우리 변호사님 옷에다 전부 쏟아 버렸잖아.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왔더니 운영하는 꼬락서니가 아주 엉망진창이구만. 오늘 중요한 사건 하나를 해결해야 돼서 법정에 올라가야 되는데 당신들 때문에 패소하면 책임질 거야? 이 정장이 얼마짜리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저희 식당에서 일을 한 지 며칠 안 돼서요. 괜찮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종 씨,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정장 매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니 빨리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닦을 것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상태로 차에 올라타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직원분이 급하게 가져온 티슈를 건네주자 음식물을 대충 닦아내고 식당을 나가려 하길래 변호사분께 제 명함을 건네드리면서 피해 보상에 대해선 지불해 드리겠다고 설명드린 뒤 침착하게 대응을 해드렸어요. 일정이 상당히 급했는지 서둘러 차에 올라타 금세 사라졌고 들어온 지 며칠 안 된 직원은 저에게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몇 번이고 숙였습니다. 정신없이 장사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직원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장사하면서 이런 실수는 수없이 경험을 해왔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을 만들 필요도 없었고 인생을 살면서 아주 사소한 실수들까지 전부 다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피곤하게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최대한 좋게 넘어가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 걸 저는 부모님 밑에서 배워오면서 몸으로 이겨왔던 상태라 크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실수를 크게 생각하고 그날 하루 식당을 운영한다면 직원 전체 분위기가 가라앉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처신을 잘해야 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더 열심히 움직였고 그렇게 그날도 무사히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기 위해 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청소를 하다 고개를 돌려보니 점심시간 때 피해를 드린 손님이었습니다. 식당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던 손님은 벌써 마감이 됐냐고 주변에 먹을 만한 식당이 없어서 찾아왔다며 저녁 식사가 되냐는 말에 저는 식사를 제공해 줬어요. 그렇게 저녁상을 차려준 뒤 좀 전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 발생한 피해 금액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해드리겠다고 하자 식사를 하시던 그 남자는 그 정도는 눈 감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며 괜찮다면서 식사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정장 한 벌이 본인에게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옷값이지만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은 한 달 월급이 될 수도 있는 거라면서 마음 넓게 포용해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세상을 너무 팍팍하게 살아가고 싶지 않다는 말로 분위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사람이 참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그 남자는 저희 식당에 자주 찾아오면서 그렇게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얼굴을 자주 보다 보니 가까워질 수 있는 사이가 되었는데 그런 관계가 서로에게 호감이 생기게 되었는지 어쩌다 보니 그 남자와 저는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성격이 너무 잘 맞아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그 남자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찾기란 식당 일을 하는 저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사람이 제 옆에 있다는 것만도 정말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알고 지낸 지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을 시점에 그 남자가 갑자기 저에게 결혼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요. 서로 알아간 지 3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라 좀 당황스럽긴 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낸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도 서로가 통하는 게 있잖아. 결혼은 당연히 신중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서로 만나오면서 느낀 감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비슷하게 통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앞으로도 우리 관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더 오랜 시간 만나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보단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너나 나나 곧 있으면 40인데 그 전에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어? 글쎄, 내가 아직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건 아니라서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있다 보니 당연히 급한 건 알겠는데 이제 만난 지 3개월 막 지났잖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듯이 못해도 1년의 시간 동안은 서로 좀 더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결혼할 상대가 나타나면 사계절은 겪어보고 생각해 보라잖아. 우리 사이가 충분히 좋다는 건 알지만 신중해서 나쁠 건 없다는 거야. 나도 당연히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뒤에서 부모님의 따가운 시선도 많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행동하는 게 더 큰 피해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내가 식당 일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없다고 뭐든 급하게 일을 진행하면 꼭 크고 작은 사고가 한 번씩은 터지더라고.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려는 거야. 내 마음 이해 못 해주는 거 아니지? 그 사람과 저는 한참 동안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결혼이라는 게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 선택이 평생을 후회할 만큼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좀 더 침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무언가가 저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사람도 그런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지만 그때 나눴던 대화에서 서로가 생각하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에게 실망한 듯한 얼굴이 표정에서 보였습니다. 그래도 제 입장에 대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었고 저희는 다시 금세 예전처럼 좋은 사이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자기 저녁에 누군가를 식당으로 모시고 왔어요. 서로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저는 단번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놀란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을 하면서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자 갑자기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저녁 한 끼 대접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냐면서 그나마 제가 장사하는 식당이 근처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 모시고 온 거라고 이해해달라며 룸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이미 누군지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셨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식당 안의 분위기를 살펴보면서 음식을 주문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주방에 들어가 식사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저와 대화 좀 하고 싶다면서 자리에 앉아보라는 말에 직원에게 음식 주문을 부탁한 뒤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얼굴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말 안 해도 내가 누군지 알겠죠? 일단 분위기가 서로 어색한 것보단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말은 편히 하도록 할게요. 식당에 꽤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네. 먼지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봐선 보통 성격은 아닌 것 같아. 거의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것 같은데 내가 그동안 살면서 별의별 고깃집은 다 가본 것 같은데 보통 테이블이나 의자에 기름 먼지가 튀어서 끈적거리는 경우가 많거든. 여기는 어떻게 테이블 위에 끈적거림이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네. 손님들 접대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분위기에 방음도 잘 되고 이 정도 퀄리티를 이끌어가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나이에 비해 꽤 많은 걸 배웠나 봐. 내가 대충 듣기론 부모님 밑에서 어렸을 적부터 식당 일을 배웠었다면서 부모님께서도 고깃집을 운영한다지? 이런 고깃집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매출이 나오나? 민감한 부분이면 말 안 해줘도 되지만 그래도 손님들이 꽉 차 있는 걸로 봐선 적지 않은 매출을 올릴 것 같은데 내 아들 직업은 알고 있지?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에 맞는 그런 배우자를 찾고 있었거든. 식당 하나 운영한다고 해서 별로 관심 없었는데 그래도 꽤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온 것뿐이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엄마처럼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말라서 불편한 건 아니지? 둘이서 결혼 얘기까지 오고 갔다고 하는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신중해서 나쁠 건 없지만 그 기간이 오래돼도 좋지 않다는 거 알지? 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서로에 대해 좀 더 알아가고 싶어서 그런 거고, 그 마음이 확고하다면 결혼은 망설일 생각은 없어요. 일단 식사 나왔으니 편하게 식사하시고,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홀 쪽을 살펴야 돼서 나가봐야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있으면 불편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식사 먼저 편하게 하세요. 잠깐만. 내가 조만간 지인분들 식사를 대접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미리 준비 좀 해줄 수 있나? 한 20명쯤 되니까 그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룸으로 부탁할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식당이 마음에 들었는지 단체 손님을 데려오기 위해 준비해 달라며 좋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모난 성격을 가지신 분은 아닌 것 같아 보였고 침착하고 많이 배우신 분 같아 보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식사에도 만족을 하셨는지 저를 또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곤 음식 맛이 아주 좋았다면서 이틀 뒤 지인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 같다며 약속까지 벌써 다 잡아놨기 때문에 20명 정도 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룸으로 부탁한다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뒤
반주를 좀 하셔서 그런지 남자친구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 말을 한참 동안 들어주었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들떠 보이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하루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늦어봤자 손해라면서 서둘러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 남자친구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며 집으로 돌아갔고 약간의 돌발 상황이 있었지만 나쁘지 않게 마무리가 돼서 저도 좋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며칠 뒤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졌어요. 저희 식당으로 손님들을 데려오신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바뀌었다면서 저를 급하게 부르셨어요. 문자로 위치를 보내주시길래 확인해보니 멀지 않은 곳이었고 어떤 상황인지 몰라 확인을 해보기 위해 차를 타고 남자친구 어머니가 부른 장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을 하니 그곳은 고급 등심집이었어요. 제 식당보다 훨씬 더 비싸 보이는 곳이었는데 차에서 내리는 순간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늦게 나온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에게 반가운 손짓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해 하면서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 옆에 한 여자가 찰싹 붙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여동생이었는데 시선이 곱지는 않았습니다. 너희 식당으로 가려 했는데 내 지인들이 여기가 새로 생긴 식당이고 분위기도 좋다고 해서 일정을 갑자기 바꾸게 됐다. 너를 여기로 부른 이유는 내가 글쎄 지갑을 안 가져왔지 뭐야. 네가 대신 음식값 좀 내주면 좋겠는데 미안하지만 급해서 그러니 부탁 좀 해도 되지? 얼마 안 나왔어. 내 지인들이 전부 입이 짧아서 26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등심집에서 이 정도면 정말 적게 나온 거잖아. 변호사인 내 아들과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에이, 설마. 이 정도 음식값 가지고 쪼잔하게 행동하겠어요? 앞으로 우리 집안 새언니가 될 사람인데 첫인상부터 좋게 각인이 돼야 결혼 생활이 편해지죠. 언니 인상부터가 통 커 보이는데 260만 원 정도면 껌값 아닌가? 우리 오빠 정말 잘 나가는 변호사인 거 알죠? 언니가 그 작은 식당에서 장사해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우리 오빠가 버는 수익과는 비교도 안 되는데 그냥 금덩이가 알아서 굴러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솔직히 우리 오빠가 결혼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언니랑 결혼하면 내 용돈 줄어들 텐데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 엄마도 이건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도 못 내주면 파혼인 거 알고 있지? 결혼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어차피 널리고 널린 게 여자라. 너 아니어도 내 아들과 결혼할 여자 많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이 식당에서 먹은 음식값 260만 원을 결제하라는 거예요? 저 그 사람과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는 건 확실한데요. 그렇다고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건 아직 아니거든요.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앞으로는 저에게 어떻게 하실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면 무상으로 제공받는데 그것도 배 아파서 제 주머니에서 돈 나가게 하려고 이쪽으로 계획을 바꾸신 거예요? 저희 식당에 오셔서 식사하셨어도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서로에 대한 예의 아니겠어요? 방금 식사하고 나온 금액에 대해서는 알아서 결제하시는 게 좋겠네요. 저는 할 말 끝났고 더는 대화할 가치가 없어 보여서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당신같이 자기 아들 내세워서 뭐라도 하나 뜯어 먹으려는 그런 심보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아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결혼할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초장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뒤돌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더니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계획과 좀 다르게 흘러간다고 생각했는지 변호사 남편 얻고 싶은 생각 없냐면서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 거라고 두 번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되려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을 했었지만 뒤에 있는 배경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단번에 거절을 했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잘난 거 하나 없는 주제에 꼴에 비싼 척 한다면서 시비를 붙였고 갑자기 저희 부모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건 다 참고 넘어가도 부모 욕을 한다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저는 뒤돌아 남자친구 여동생의 뺨에 손을 올리려 했는데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저를 외쳐 불렀습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보니 식당에 새로 들어와 일을 하던 직원이었어요. 그리곤 저에게 급하게 뛰어오면서 드릴 서류가 있다며 저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했던 저는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서류를 꺼내 들었는데 두 눈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저는 제대로 서 있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제가 들고 있던 서류는 결혼정보업체 서류였고 저와 그동안 만나왔던 그 사람은 결혼정보업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일을 해오던 직원이 죄송하다며 고개를 푹 숙인 채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처음엔 어떤 일인지 잘 알지 못해서 큰돈을 준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일단 신청을 했던 것 뿐이었어요. 중간 역할만 잘해주면 그러면 된다는 말에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사장님이 만나고 계신 그 남자분한테 사장님이 어떤 성격이고 뭘 좋아하는지부터 모든 것들을 제가 뒤에서 지켜보면서 두 분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그 남자분께 정보를 제공해 줬었어요. 결혼정보업체 사장님이 결혼만 성사가 된다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두둑히 챙겨준다는 말에 끝까지 붙잡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잠깐 결혼정보업체 대표님을 만났을 때 그 옆에 사장님과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분이 사장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다른 여자로 바꿔달라며 불만을 털어놨었어요. 좀 더 재산이 많고 급이 높은 여자를 만나길 원한다고 했지만 업체 대표님은 두 분의 결혼을 꼭 성사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 이유는 사장님 어머니께서 직접 남자분을 지목했었고 둘의 결혼이 성사된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챙겨주겠다는 말 때문에 설득을 시키려 했지만 남자친구분께서 사장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이미 마음을 접은 상태였어요. 아마 지금 전화하면 받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 두 사람은 사장님한테 음식값 받아 먹은 뒤 남자친구분이 헤어짐 통보를 할 때 잠적하려고 계획까지 하고 있었어요. 본인들이 투자한 시간이 아깝다면서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어제 제 앞에서 남자친구분이 저분들과 통화하는 거 전부 다 들었어요. 처음엔 돈 때문에 시작했었는데 양심에 걸려서 더는 못하겠어요. 이용만 당하는 사장님이 너무 불쌍해서 이거 결혼정보업체 사무실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거예요. 사장님 어머님께서 직접 신청하시고 결혼하는 데까지 전부 계획을 준비하신 거라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거기 사장님 성격부터 해서 사소한 것들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추가로 건네받은 서류에는 저희 엄마가 제가 어떤 성격인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보들이 전부 다 들어 있었어요. 저도 그동안 몰랐던 버릇들까지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고, 저와 만남을 가지고 있던 남자친구는 결혼정보업체의 사람으로 저와 매칭을 시켜서 결혼을 하려고 접근을 했던 거였습니다. 냉면 그릇을 쏟을 때부터가 계획의 시작이었고, 저를 향하고 있던 그런 마음은 진심이 아닌 전부 거짓으로 결혼을 하기 위한 계획일 뿐이었어요. 그동안 결혼을 못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이런 식으로 저에게 접근한 것도 모자라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변심으로 인해 그동안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 음식값으로 제공을 받으려 했던 그런 악한 심보를 듣게 된 순간 너무 큰 배신감과 충격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일가족을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를 했고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법적 처벌을 진행했어요. 모든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있었던 직원의 얼굴을 보던 그 사람들은 돈을 받아놓고 배신했다면서 길거리에서 난장판을 만들어 놨었네요. 이 문제로 저희 부모님이 경찰서로 찾아오셨고 저와 잠깐 만남을 가졌던 남자친구도 경찰서로 소환이 되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보자마자 뺨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화를 냈습니다. 아빠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사색이 된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었죠. 엄마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려 했던 잘못된 계획이 부른 처참한 결과였고 이 문제가 있고 난 이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인지 헷갈릴 정도로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모든 게 저를 위한 길이었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반대였어요.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셨지만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마음이 조금도 열리지 않습니다. 요즘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식당은 직원들이 장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할 바엔 차라리 폐업 처리하고 쉬는 게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아무리 제가 홍기가 한참 지났어도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만들어가려 했던 엄마와 결혼정보업체 사람들, 그리고 저를 이용만 하려 했던 거짓 남자친구 식구들 또한 법적으로 전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 선처 없고 용서하지도 않을 겁니다.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재
엄마는 저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딸을 위한 방법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선 저희 엄마가 정말 저를 위해서 한 행동인 것 같나요? 만약 순조롭게 일이 진행이 됐다면 저는 진심이 아닌 거짓된 사랑에 속아 결혼을 한 건데도 이게 저를 위한 길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해해주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엄마는 이 문제로 오히려 저에게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피해자는 저인데 말이죠. 잘 지내고 있던 가족 관계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법적 소송 절대 물을 생각 없습니다. 끝까지 진행할 거고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들 전부 그 사람들을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생각이에요. 살다 보니 별일 다 겪게 되었네요. 제 사연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은 가식과 거짓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시숙 결혼식이 있었고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전개가 갑자기 펼쳐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던 시숙이 어느 날 결혼 발표 소식을 알렸어요. 너무 준비 없이 들어와서 가족들 모두가 상당히 당황스러워했던 순간이었죠. 아무래도 나이가 30대 후반이라 시부모님은 정말 잘된 일이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숙의 결혼이 너무 이르다고 판단을 했었고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숙이 여자를 만나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경험이 많지 않아서 여자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 또한 시숙이 결혼할 상대를 좀 더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지만 이미 확고한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상대방에게 푹 빠져 있는 상태였고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 식을 올리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결혼은 타이밍이라면서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붙잡아야 된다고 한 살이라도 더 나이 먹기 전에 자리 잡길 원하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사자리는 어색한 분위기와 함께 예비 형님이 될 사람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아주버님한테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들었던 터라 크게 궁금한 건 없었는데 대학 교수라서 그런지 상당히 밝은 톤을 가지고 있었고 언변이 뛰어나서 시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남겨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고 대화의 분위기를 남편이 망치고 있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주버님이 남편을 따로 밖으로 불렀지만 시부모님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어요. 예비 형님도 문제될 건 없다고 느끼고 있었는지 즐겁게 대화를 풀어나갔고 시부모님은 이미 대학 교수인 예비 형님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시부모님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예비 형님한테는 상당히 밝은 모습으로 대해주시는 모습에 좀 서운하긴 했었어요. 그렇다고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건 아니라서 충분히 좋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잠깐 자리를 비웠던 남편과 아주버님의 안 좋은 목소리가 거실에까지 들려오고 있었고 남편이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에 예비 형님의 표정에 결국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저에게 가서 상황 좀 정리하고 오라며 부탁하셨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노크한 뒤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는데 네가 내 결혼을 왜 반대하는 건데? 아까부터 계속 보자 보자 하니까 표정 관리 못하고 엄청 싫은 티 내고 있잖아. 너는 형이 평생 결혼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냐?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마음 맞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 너도 잘 알잖아. 형이 무슨 생각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나이를 먹어갈수록 기회는 줄어드니까 평생 혼자 살까봐 걱정스럽겠지만 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형 인연은 분명 어딘가에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겠어. 끝까지 결혼을 하겠다면 어쩔 순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 같아. 아버지 어머니도 형이 나이도 있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 형한테는 내가 하는 말이 상처로 다가올 순 있겠지만 나중에 분명 내 말 듣지 않은 거에 대해 후회하게 될 거야. 이렇게까지 형을 생각해주는 동생이 있을 것 같냐? 저분은 겉으로만 봤을 땐 대학 교수에 성격도 상당히 좋아 보이지? 그런데 그건 그냥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이지. 실제 성격은 그래 보이지 않아. 중간중간 튀어나오는 말투를 보면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닌 것 같다고. 이건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내 직업이 뭐야? 심리 상담사야. 형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겪어왔다는 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 숨기고 있는 내면이 언제 드러나냐 문제인 거지. 그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걸? 못해도 최소 1년은 만나보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어? 나는 형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야. 아주버님은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이미 100번, 1000번을 설득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되자 결국 포기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아주버님은 끝내 결혼식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면서 포기한 듯 보였어요. 저 또한 너무 이른 결혼이 걱정이 됐지만 두 분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응원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격양된 분위기를 가라앉힌 뒤 다시 자리로 돌아와 예비 형님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을 붙였어요. 아주버님과의 결혼을 반대해서 그런 건지 약간 기분이 상한 목소리로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니 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그래도 오늘 좋은 기분으로 인사드리러 온 자리인데 다 들리게끔 반대하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준일 씨한테 어느 정도 듣긴 했었는데 심리 상담사로 일을 한다면서요? 저도 교수라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할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우리 만남이 너무 짧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남들이 보기에 첫인상이 좀 강하다는 말은 많이 듣긴 했었지만 이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이런 제 성격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서요.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고작 준일 씨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오늘 처음 봤는데 성격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목소리 높여 반대하는 건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심리 상담사라고 모든 사람을 다 꿰뚫는 건 아니잖아요?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건 프로 정신에서 벗어난 주관적인 편견으로 인한 일방적 견해 아닌가요?
아, 그래.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건데, 그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한다. 둘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는데, 뭐가 그리 걱정이니? 준성이 너는 나중에 따로 나랑 얘기 좀 하자. 남편은 예비 형님의 거침없는 말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주버님과 시모는 남편이 예민한 거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봐도 예비 형님 성격이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시부는 이런 상황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지켜보고만 계셨어요. 그런데 예비 형님이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눈치를 주길래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예비 형님의 뒤를 따랐고 화장실 앞에서 저를 보며 굳어진 얼굴로 말을 이어나갔어요. 앞으로 내 및 동서가 될 사람인데 우리 관계 잘 유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평생 얼굴 보게 될 사이잖아요. 결혼 생각은 확고하기 때문에 번복할 일은 없을 것 같아서요. 저도 준일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얼굴 자주 봐야 하는데 지금부터 말 편하게 해도 되죠? 나도 적은 나이도 아니고 평균적인 홍기는 지났기 때문에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고 준일 씨가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준일 씨 동생이 나를 너무 안 좋게 보니까 지금 상당히 불편하네. 예비 동서가 잘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교수인 내가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 예비 동서가 나에 대해 좋은 말 좀 많이 해줘봐. 보는 거와 다르게 사람 괜찮은 것 같다는 한마디 하면 되는 거잖아? 도대체 내가 어디가 어때서 안 된다고 저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네. 예비 동서도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것보단 그이는 아주버님이 연애 경험도 많지 않고 신중했으면 해서 의견을 낸 것 같아요.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곤 하지만 직업이 사람 성격을 파악하는 심리 상담사라 아무래도 첫인상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첫인상에서 나오는 행동들과 얼굴 표정들 같은 거에 성격을 파악하는데 거의 대부분 맞아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더 예민한 것 같아요. 첫 만남에 감정 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나쁜 의도는 아니었으니 좋게 생각해 주세요. 다른 형제랑 다르게 유달리 각별하거든요. 그렇다고 예비 형님 성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집안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문제라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선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다고 나를 함부로 판단해? 예비 동서도 내가 교만해 보이고 성격이 안 좋다고 느끼는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예비 형님이 말하는 걸 보면 생각하는 대로 거침없이 말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이는 아주버님만 따로 불러 방에서 대화한 건데 예비 형님은 시부모님 앞에 계시는데 그이한테 공격적인 말투로 싸붙였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싸우자는 걸로밖엔 안 보였거든요. 일단 그 상황은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내기에 들렸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 가만 보니까 부부는 닮는다더니 예비 동서도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네? 잠깐 잊은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하는데 나 대학 교수야. 누구한테 가르침 받을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고. 예비 동서 김밥 장사한다면서? 배운 것도 많이 없을 텐데 나한테 방금 뭐라고 그랬어?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내가 왜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참아야 하는 거지? 준일 씨 동생은 나를 오늘 처음 보는 자리 아니었나? 그런데 걔가 뭔데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결혼을 반대하는 거야? 내가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냐고? 예비 형님은 저를 노려보면서 얼굴을 붉히더니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이런 상황을 보게 될까봐 너무 흥분한 것 같다며 나중에 다시 대화하자며 화장실로 안내해주고 빠르게 벗어났습니다. 그 사이 시모가 무슨 일 있냐며 화장실로 걸어오시면서 다행히 상황은 정리가 됐지만 아주 잠깐 동안 예비 형님과 얼굴을 맞대면서 나눈 대화에서 이 결혼은 정말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대로 새 며느리로 들어오게 된다면 예비 형님과의 마찰은 안 봐도 눈에 훤했어요. 한 식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인 만큼 신중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잘 풀리지가 않아 저도 많이 답답했었죠.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 아무리 말려봤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 아주버님이 직접 겪어보고 후회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결국 예비 형님과의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예식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을 때 신부 대기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길래 시모와 저는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헬퍼 이모가 뭘 잘못했는지 예비 형님한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지금 이 상황에 죄송하다고 끝날 문제야? 내 생에 한 번뿐인 결혼 그쪽이 다 망치게 생겼다고.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만에 하나 오늘 결혼식 망치면 헬퍼비는 당연히 못 주고 그쪽을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빨리 가서 찢어진 드레스를 고쳐오던지 아니면 제대로 된 걸 다시 가져와. 아니, 신부님이 실수하신 걸 왜 저한테 화를 내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뒤에서 잡아준다고 했는데도 무작정 걸어가는 바람에 발을 헛디뎌 드레스가 밟혀 허리 쪽이 찢어진 거잖아요. 처음부터 제 말을 들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일단 결혼식 시간이 1시간 남았으니까 다른 드레스로 가지고 올게요. 드레스가 앞에 꽤 많이 찢어져서 사진 촬영을 어려울 것 같으니 입고 있는 건 다시 도로 가져가야 하니까 환복부터 해주세요. 그래도 숍이 가까워서 아마 왕복으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식 시작 전까진 오겠습니다. 뭐? 30분? 식 시작이 앞으로 1시간 남았는데 차라도 막힌다면 드레스 없이 식을 시작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당연히 택시를 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식전에 사진 촬영은 어떻게 할 건데? 얘야, 네가 헬퍼분이랑 같이 가서 서둘러 드레스 좀 바꿔와라. 그게 빠르겠다. 일단 문제가 생긴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빨리 움직이는 게 좋겠어. 시모의 부탁에 일단 결혼식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서둘러 헬퍼분과 함께 숍으로 이동을 했어요. 가는 동안 헬퍼 이모는 화가 많이 났는지 저에게 한풀이를 하는데 그동안 많은 신분들과 함께 했었지만 성격이 저렇게 고약한 신부는 처음 본다며 신랑이 보는 눈이 없다며 한숨을 쉬고 계셨어요. 저희 엄마뻘 정도 돼 보이시는 분이셨는데 예비 형님이 신부 대기실에서 헬퍼 이모에게 막말을 퍼부었던 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같았어요. 위급한 상황일수록
예비 형님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버님의 결혼이 정말 잘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형님의 드레스를 교환받은 뒤 서둘러 식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숍에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는 길에 충돌 사고가 났는지 식장으로 향하는 길에 정체가 시작됐어요. 예식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차는 앞뒤로 막혀서 움직일 생각조차 없어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며 달리다 보니 예식장에 20분 남겨두고 겨우 도착할 수 있었고,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헬퍼 이모와 제가 차에서 내려 서둘러 식장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입구 앞에 예비 형님이 불안한 표정으로 발을 구르고 있었어요. 거친 숨을 내쉬며 입구 앞에 도착해 드레스를 가지고 왔다면서 서둘러 예식 준비하자며 들어가려 하는데, 예비 형님이 갑자기 제 뺨과 헬퍼 이모의 뺨에 연달아 손을 올렸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피할 수도 없어 예비 형님한테 뺨을 맞게 돼서 당황한 얼굴로 예비 형님과 눈을 마주쳤는데, 제가 왜 맞아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 있던 헬퍼 이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는데, 예비 형님은 헬퍼 이모의 말은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저를 보며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분위기는 상당히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왜 안 받아? 언제쯤 오는지 확인도 안 되고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알아? 저딴 차를 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는 거지. 차가 마티즈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내 차를 빌려줬을 텐데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차가 자기 신분이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지 알려준다는 거 몰라? 김밥 장사하는 것도 창피해 죽겠는데 내 밑에 동서가 마티즈 몰고 다닌다고 얘기하면 내 주위 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어디 가서 함부로 내 동서라고 나불댔단 봐? 저기요, 그렇게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을 거예요? 이제 식 10분밖에 안 남았잖아. 언제 갈아입고 준비하냐고요? 둘 다 오늘 날 물먹이려고 작정했지? 일이 계속해서 꼬이는 거 보면 이 결혼은 하면 안 되는 결혼인 것 같네. 지금 어딜 들어가려고? 내 얼굴에 지금 손을 올려놓고 그냥 가겠다고? 어머머머. 동서, 지금 정신 나갔어? 앞으로 삶이 피곤해지고 싶은가 봐? 내가 동서보다 손윗 사람이라는 거 잊은 건 아니겠지? 먼저 시집 왔다고 나한테 대드는 거야? 동서 대우 받고 싶으면 똑바로 행동해. 어디 가서 동서라고 말하기도 쪽팔린데 오늘만큼은 좋은 날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당장 이 손 안 치워? 무사히 결혼식 끝내고 싶으면 방금 내 얼굴에 손 올린 행동은 해결 보고 가지.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사람이거든. 대학 교수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해?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쪽이 헬퍼 이모 말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바람에 발을 헛디뎌서 사고가 난 거잖아. 조용히 앉아만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지금 한 행동 정리하고 가. 그렇지 못하면 오늘 결혼 전부 무산될 줄 알라고. 네가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내 결혼식 망치면 누가 제일 큰 피해를 볼 것 같아? 생각 잘하고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당장 이 손 놓으라고. 본인 잘못으로 찢어진 드레스 해결 보기 위해 힘들게 교환해서 가져왔는데,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제 뺨을 올린 예비 형님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뺨을 내리쳤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이 결혼은 집안을 무너뜨리게 만들 정도로 엄청나게 큰일이라는 걸 그때 확 깨닫게 되었죠. 예비 형님은 제가 정신이 나갔다고 대학 교수를 우습게 한다며 다시 한번 손을 올리려는데 갑자기 시부가 나타나 큰 소리로 그만 멈추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당장 그 손 내리지 못해? 어디서 우리 며느리 얼굴에 손을 대려고 그래? 식전에 걱정이 돼서 내려와 보니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어? 아버님, 제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으면 이렇게까지 나왔겠어요. 이 상황 다 보셨으면 제 마음도 알겠네요. 저 정말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 얼굴에 손을 올리겠다는 거냐? 네가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결혼식은 없던 일로 해야 될 것 같다. 며느리 너는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부터 넣어라. 입구 앞 CCTV에 전부 찍혔으니까 절대 선처로 마무리 짓지 말고 법대로 처리하거라. 아버님, 정말 이럴 거예요? 이제 예식 곧 시작한다고요. 일단 식부터 진행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정말 파혼하란 말씀인 거예요? 너같이 버릇없고 타인을 함부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내 큰아들 배필로 받아줄 마음 조금도 없다. 아무리 홍기가 지나 결혼이 급하다 해도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걸 지켜볼 수는 없지. 어차피 드레스도 안 입었는데 잘 됐네. 이 자리에서 파혼하고 다시는 우리 집안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시부는 예비 형님이 제 얼굴에 손을 올린 걸 전부 지켜보고 있었는지 분노하셨고 아주버님과의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파혼을 선언하셨습니다. 예비 형님은 무조건 결혼을 진행할 거라고 상황을 정리해 나가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게 흘러갔어요. 식이 시작이 됐는데도 신부가 나타나지 않자 시댁 식구들도 밖으로 나왔어요. 헬퍼 이모는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한 뒤 좀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전부 다 설명을 하자 그 말을 전부 듣게 된 아주버님은 사색이 된 얼굴로 예비 형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모는 얼굴을 붉혔고 예비 형님은 그제야 심각성을 파악했는지 그 자리를 피하려고 저를 강하게 밀친 뒤 주차장으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예비 형님이 도망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한 채 분노를 표출할 곳을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주차되어 있던 제 차를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예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왜 자기한테만 뭐라고 하냐고 결혼 한번 하려는데 별것도 아닌 것들이 방해를 한다면서 쉬지 않고 김밥 장사할 때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제 차를 계속해서 들이받았어요. 이성을 잃은 예비 형님의 모습에 식장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부가 차에서 골프채를 꺼내 들더니 예비 형님한테 달려가 타고 있던 벤츠를 부수기 시작했어요. 당장 내리라고 소리치면서 제 차를 부순 예비 형님을 응징하고 있는데 예비 형님 부모님이 그만하라고 소리치며 뛰어오시다가 빠르게 후진하던 예비 형님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유발하게 되었고 그제야 모든 상황이 멈춤과 동시에 경찰이 도착해 예비 형님을 붙잡았습니다. 차량에 부딪힌 두 분은 구급차에 실려가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고 시부는 이 문제에 대해 법적 처벌을 준비했어요. 결혼식에서 일어난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저에게 손을 올린 행동들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고 그 사람은 결국 법정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이 문제로 피해본 부분들에 대해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서 꽤 복잡하게 일이 진행이 되었지만 전적으로 그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CCTV와 헬퍼분의 증언으로 모든 걸 시인하게 되면서 기물파손 합의금과 피해 보상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예비 형님이었던 그 사람이 만약 정식으로 식구가 됐다면 시댁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워낙 다혈질인 사람들이 많고 범죄도 많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눈앞에서 경험하게 되니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요즘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을 만큼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형님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아주버님은 남편의 말을 전적으로 믿게 되었어요. 시모 또한 급하게 생각하는 것보단 뭐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다면서 저희 부부가 받았을 상처들에 대해 미안해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이번 일을 통해 앞으로 살면서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 좀 더 신중해질 것 같습니다. 한번 만들어지게 된 인연은 쉽게 끊어내기가 어렵잖아요. 예비 형님이었던 그 사람 역시 잘못을 시인하긴 했지만 남편이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했었던 부분에 대해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듯 보였어요. 나중에 분명 후회할 날이 올 거라며 조만간 다시 얼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 또한 대학 교수직 사임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고 받아쳤지만 기분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자신이 저지른 행동들 때문에 법적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거라는 것도 알면서 원한을 품고 또 다른 상황을 만들려는 건지 정말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희 남편한테 그리고 저한테 이 문제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거라는 경고일까요? 저 또한 끝까지 당하지 않고 당차게 대응하려고요. 그런 다혈질 성격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직을 내려놓게 해서라도 그 책임 끝까지 물게 할 겁니다. 하루빨리 모든 상황들이 정리가 되고 예전처럼 평화로웠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인간관계는 무조건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야 나중에 피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사고 없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작년 추석 명절 때 있었던 일이니 이제 딱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명절이 다가와서 그런지 작년에 힘들었던 과거의 순간들이 또다시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내린 결정,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다면 아마 더 큰 불행이 왔을 테지만 눈 한 번 딱 감고 결정을 내리니 좀 더 일찍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세월들의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저와 29년의 시간을 지지고 볶았던 시모에 대해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남편과 결혼해서 같이 맞춰가며 인생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 성격이 잘 맞아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하는 동안 크게 언성 높이지 않고 좋은 관계 유지하며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시모가 아무리 개차반 같았어도 남편 하나 보고 지금까지 버텨왔었고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부까지 떠나보내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믿기지 않는 게 평소에 건강하셨던 분이
몸 안에서 자란 암덩어리 하나 때문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또 저를 정말 잘 대해주셔서 시부와 정도 많이 들었었는데 결혼 10년 차 때 시부를 보내게 됐을 때 눈물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었죠. 그런데 반대로 장례식 때 영종사진 앞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던 시모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음식과 술을 원 없이 먹고 있었어요. 인생이란 갈 때 되면 가게 된다고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라면서 시부가 세상 떠난 걸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부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만 궁금해 하셨어요. 시부와 시모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시모의 행동이 저에겐 좀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렇게 시부가 돌아가신 이후 모든 재산이 시모에게 이전이 되자 그때부터 집안의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소유가 된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모에게 잘 보이는 사람에게 주겠다면서 가족 간의 분열을 일으켰어요. 연세가 들수록 시모 또한 세월에 장사 없는지 건강이 악화되면서부터 형님네와 저희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손에 쥐고 있는 재산으로 저희를 이용하려는 계획이었지만 남편은 아주버님한테 형제끼리 재산 문제로 싸우는 건 아니라며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시모를 번갈아 가면서 모시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잘 지켜지다가 어느 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시모의 재산을 심각하게 욕심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으니까 그만큼 신경 좀 써달라는 건데 이게 무슨 가족 간의 분열이야. 그리고 우리 관계가 평소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잖아. 나는 가족 간의 우애보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서네야 지금 사는 거에 만족할지 몰라도 나는 아니거든. 우리 애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금전적으로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어머님의 재산이 나에겐 꼭 필요하거든. 애들 요즘 유학 보냈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알아? 돈만 있으면 제일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아이의 인생이 달라져. 동서가 우리 아들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재산 문제로 가족 간의 분열을 만들지 말자는 그딴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동서도 어머님 재산 탐나서 모시고 있는 거 아니야? 형님,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딴 소리라뇨. 저희는 그냥 할 도리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희가 언제 입 밖으로 재산 문제에 대해 얘기한 적 있어요? 돈이 많다면 애들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길일까요? 형님이 보이는 지금의 모습이 애들한테 어떤 인상을 심어주게 될지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어요? 형님이 애들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끌고 가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보세요? 지금의 나이에 아이들의 인생길을 만들어주는 건 부모 역할이라고. 한창 중요한 시기에 노는 데만 정신 팔리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불안함의 연속이라고. 동서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 자기 합리화로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는 거야. 삶의 기준을 정해버리니 가난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지. 그러면서 내 인생이 원래부터 흙수저였으니까 금수저로 탈바꿈할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 그런 본인의 생각을 애들한테 주입시키고 그럼 애들은 부모가 흙수저니까 어렸을 적부터 금수저를 부러워하면서도 본인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부모가 살아온 길을 똑같이 걸어가겠지. 이게 생각의 차이인 거야. 자식들의 인생길을 제대로 만들어준다면 내 아이들의 다음 세대들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안정적인 집안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고. 동서의 생각을 애들한테 주입시키지 마. 나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머님 재산 전부를 받을 거거든? 자신이 없으니까 균등하게 나눠 가지고 싶은 거 아니야? 어머님이 현재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만 7억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 돈을 꼭 받아야 할 것 같거든? 그러니 동수야말로 내 계획에서 좀 빠져줬으면 좋겠어. 만약 어머님이 아무 조건 없이 재산을 나눠줬으면 동서는 군말하지 않고 받았었겠지. 그러니 이제 착한 척은 그만하지. 어머님, 동서네와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많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냥 저희가 계속 쭉 모실 테니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가시는 게 어떨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게 좋은 생각인 것 같구나.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너희들은 내 재산에 크게 욕심이 없니? 엄마, 지금 저랑 뭐 하자는 거예요? 형이랑 제가 서로 얼굴 붉히면서 안 좋은 관계로 발전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열시키면 엄마한테 이득되는 게 뭔데요? 형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는 건데? 나랑 정말 연을 끊어낼 생각인 거야? 그렇게 하길 원해? 이 사람은 제가 하자는 대로 따르기 때문에 제 의견을 제일 중시 생각해요. 대충 상황 정리된 것 같은데, 어머님, 저희 그럼 서둘러 움직이도록 할까요? 시모는 저희 집에서 몇 달 동안 지내시는 동안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해놓고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급하게 짐을 싸시더니 서둘러 나가셨어요. 한바탕 휩쓸고 간 자리에는 정적만 남았고 남편은 화가 많이 났는지 그날 이후 시모와 형님 내외와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겠다며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재산 때문에 가족 간의 균열이 생긴 거에 대해 화가 많이 나 있었고 이런 상황을 만든 시모에게 많은 실망을 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형님 내외는 시모의 재산이 탐나서 모시고 갔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그동안 저와 제 딸이 시모 때문에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머물다 간 자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 저희는 심적으로 너무 편했어요. 박힌 돌이 빠져나간 것처럼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3년 동안 형님 내외와 시모에게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은 채 지내왔었고 매년 힘들었던 명절 때에도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님이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왔어요. 안색이 상당히 안 좋아 보였고 지쳐 보이는 얼굴로 저희 가족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허락도 없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형님, 어쩐 일이세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놀랐어요. 분위기 보니 부탁하려고 온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들어줄 마음 없어요. 아휴, 동서, 아주 잠깐이면 되니까 내 말 좀 들어봐. 아휴, 나 도저히 못 살겠기에 그래.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오죽 힘들었으면 찾아왔겠어? 아무리 어머님 재산에 욕심이 나서 힘들게 버티고 있었지만 재산 받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잘못될 것 같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온 거거든? 5분만 시간 내주면 되니까 내 말 좀 들어줘.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지낸 지 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부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었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었거든? 나이 먹으면 깜빡하는 일들이 자주 있잖아.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내고 있었지. 별일이야 있겠어 생각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문제가 나중에 건강검진하면서 알게 된 거야. 어머님이 급성 치매 증상이 시작됐고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진행이 될 거라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데 그때 그 말을 듣고 나서야 큰일 났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어머님도 이 일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계셨고 치매에 좋다는 음식은 물론 운동까지 하시면서 최대한 치매를 늦추려고 했었지만 병원에서 진단을 내린 대로 어머님의 치매 증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눈에 띄게 심해졌어. 그때 동서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 그런데 우진 아빠가 말하지 말라더라고. 그때 서로가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 보니 얼굴 보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가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 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고 결국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동수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온 거야. 치매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 어떤 사람들은 급성 치매가 오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지는 반면 또 누구는 치매지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어머님도 처음엔 정신이 오락가락 하셨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번도 제정신으로 돌아올까 말까 할 정도로 심각해지셨어. 아니, 그 얘기를 왜 이제 와서 하는 건데요? 연락 안 하고 지낸 지가 벌써 3년이나 됐다고요. 그 안에 전화 한 통이나 문자라도 줬으면 저희도 대비를 하고 있었겠죠. 어머님이 치매인 걸 인지한 시점부터 재산에 상당한 집착을 보이더라고. 재산을 손에 쥐고 있어야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절대로 재산을 넘겨주려고 하지 않으셨어. 나도 치매 증상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어머님 설득해서 받아보려 했었는데 끝까지 넘겨주지 않으시더라고. 재산 때문에 붙잡고 있었지만 이러다 우리 가족 먼저 잘못될까봐 도저히 안 되겠어. 애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 끼치고 내가 의사인데도 버티기가 힘들다니까. 절대로 시설에 들어가지 않겠대. 그래서 집에 요양사 붙이고 말도 마. 예전에 한번 정신이 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서 정말 힘든 적이 있었거든. 그때 시설에 한번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필 정신이 돌아와서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 시설에서는 하도 난리를 치니까 다시 모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모시고 있었거든.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더 안 좋아지니까 최대한 참고는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어. 동서가 재산을 전부 가지던 알아서 해. 법적으로 우리가 재산으로 소송할 일은 없을 거야. 우리가 그래도 동서네보다는 잘 살잖아.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 그만큼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되려 손해 같았어. 그래서 지금 저희 보고 치매로 감당하기 힘든 어머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아니, 큰소리 치며 모시고 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희한테 떠넘기면 어떡해요?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돌아가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오죽했으면 찾아왔겠냐고. 여보, 설명 다 했으니까 이제 어머님 모셔오면 될 것 같아요. 우리만 경험해 볼 수는 없잖아. 아주버님이 시모를 보시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는지 형님이 아주버님을 부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시모를 모시고 저희 집에 머리를 밀며 들어왔어요.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형님 내외는 물건을 떠넘기듯 시모를 저희에게 밀어버린 뒤 도망치듯 급하게 집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3년 만에 처음 본 시모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고 바라보고 있는 시선도 상당히 낯설었습니다. 제가 알던 시모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은 형님 내외를 뒤따라갔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고 남편과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있는 시모를 보곤 한숨을 내쉬며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밖에서 볼일을 보고 현관문을 열며 들어오는 순간 그걸 본 시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딸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네 년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너까지 내 아들과 결혼을 하려 들어? 절대로 받아줄 수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해?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머리채 잡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너는 저런 여자가 어디가 좋다고 따라다니는 거야? 엄마가 좋은 여자 소개해 준다고 했었잖아. 엄마, 당장 그 손 놓으세요. 얘는 세원이에요. 몰라보겠어요? 엄마 손녀 세원이라고요. 제 얼굴 좀 보세요. 정말 몰라보겠어요?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저도 너무 놀라서 남편과 함께 제 딸에게서 시모를 겨우 떼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머리채를 잡혀서 많이 놀란 듯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형님 네가 왜 시모를 저희 가족에게 떠밀듯 맡겼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난리치는 시모를 겨우 방에 넣어두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했어요. 저희 가족 여건상 치매인 시모를 돌보는 건 역부족이었죠. 저희 부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딸이 혼자 집에 있다가 시모에게 좀 전처럼 머리채 뜯기면서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까봐 서둘러 시설을 알아봐야만 했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는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보니 세상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알던 시모의 성격보다 더 난폭해져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날이라 잠 한숨 못 자고 남편과 함께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저희 부부가 선택한 건 시설에 보내기로 결정을 내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시모를 모시고 남편이 알아본 요양병원으로 향하려는데 형님이 앞서 말해줬듯이 시모가 잠깐 정신이 돌아온 듯 보였어요. 시모가 먼저 저희 부부에게 말을 붙여서 정신이 돌아온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알아보시겠어요? 엄마,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치매 온 거 알고 있어요? 형이랑 형수가 엄마 치매 증상 때문에 힘들다고 저희한테 떠넘겼잖아요. 도대체 3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형은 핸드폰 전원까지 꺼져 있는 상태예요. 저희한테 온갖 상처 주고 이런 몸으로 돌아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지금 시설에 가려 했는데 엄마가 정신이 돌아온 거라고요. 어머머머,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그놈들 지금 어디 있어?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해라. 그놈들이 내가 치매인 걸 이용해서 통장에 있던 7억을 가져갔다고.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조건으로
7억을 달라고 하길래 줬었는데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냐? 당장 그놈한테 전화해봐라. 아니면 큰며느리한테 전화를 해보던가. 자기 애들 유학 보냈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나한테 돈을 요구했었다. 내가 치매이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닐 때 애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해서 서둘러 유학을 보내야 할 것 같다며 큰며느리가 내 곁에 있어준다고 약속해서 정신이 더 없어지기 전에 서둘러 7억을 넘겨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네? 형님한테 7억을 넘겨줬다고요? 아니 분명 어제 저한테는 어머님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려 한다면서 땡전 한 푼 안 받았다던데. 아, 그럼 그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재산 문제로 가족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게 안 좋다고 했잖아요. 어머님이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든 거라고요. 형님이 어머님을 모셔간 목적도 돈 때문이었다는 거 잊었어요? 다 알고 있었잖아요. 방금 유학이라고 하셨으면 벌써 해외로 떠났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전화기도 꺼져 있잖아요. 시모는 아주 잠깐 짧은 시간이었지만 10분 정도 저희 부부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 당신이 치매라는 사실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섭다며 눈물을 흘렸고 다시 치매 증상으로 돌아온 시모는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와 남편을 함부로 대했어요. 이 문제로 저희 회사에 사정을 얘기한 뒤 한동안 시모를 옆에서 살펴줘야만 했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아직까지 대소변은 혼자서 해결은 할 수 있었다는 게 천만 다행이었죠. 병원에서는 시모가 대소변도 해결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오게 된다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건 불가능할 거라면서 현재 치매도 진행이 많이 된 거라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라며 요양병원에 미리 연락해서 시모를 받아줄 곳을 찾아봐야 할 거라고 시모의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인지시켜 주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치매 정도가 심하면 요양병원에서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저와 남편이 감당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 가족들과 심각한 분열이 생기고 이혼까지 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시모의 치매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형님 내외는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시모가 짐이 될 것 같아 저희한테 떠밀었던 거였고 저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시모를 받아들이게 된 거였어요. 형님 내외한테 수십 통씩 전화를 했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었고 형님이 일하고 있던 병원에도 찾아가 보니 이미 병원에서 나온 지 꽤 오래됐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찾아왔을 때는 이미 한국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걸 남편과 저는 뒤늦게 알게 된 거였죠. 남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님 내외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며 희망적인 얘기는 별로 해주지 않았어요. 해외로 이주하게 됐어도 찾을 수야 있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밖엔 없었어요. 형님 내에는 시모가 가지고 있던 집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 같은 경우 처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쉽지 않은 문제라 당장 만질 수 있는 현금 7억만 가지고 해외로 이주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모가 처음부터 재산 문제로 가족들과 얼굴을 붉히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일이 진행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시모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저희 부부만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게 되었죠.
남편은 시모와 한 집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시설을 알아보는 데 집중했고, 저는 오락가락하는 시모를 안 좋은 감정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 돌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날이 명절날이라 시모가 저에게 상처되는 행동을 했더라도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는데,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 시모가 방에 들어가 제 딸 방문을 열더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질러 버렸고, 집안은 순식간에 난리가 나게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모가 제 딸의 머리채를 잡더니 집 밖으로 끌고 가길래 제가 뒤에서 시모를 말렸지만 어찌나 힘이 세던지 시모를 제 딸에게서 떨어뜨리는 게 불가능할 정도였고, 시모는 저를 강하게 밀친 뒤 제 딸을 데리고 아파트를 빠져나갔어요. 그 사이 저는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한 뒤 시모의 뒤를 바짝 붙어 최대한 좋게 설명해서 진정시키려 했지만 시모의 손은 여전히 제 딸 머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딸도 처음에는 많이 놀랐었는지 비명을 질렀었는데 어느 정도 침착함을 되찾았는지 시모가 하는 대로 순순히 따라주는 게 좋겠다면서 시모가 향하는 방향으로 조용히 따라갔어요. 그렇게 신발도 신지 못해서 제 딸 발이 다칠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경비실 문을 열더니 제 딸을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너에게는 이 가난한 집의 혼처가 딱이야. 여기서 평생 나오지 말고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집안 주제에 넘볼 걸 넘봐야지. 내 아들 꼬셔서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고 꼬리친 것 같은데 내가 두 눈 뜨고 보고 있을 것 같아? 예, 너도 똑똑히 봐둬라. 얘처럼 쫓겨나기 싫으면 똑바로 일해야 될 거야. 명절날 재수없게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도대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예, 세원아, 괜찮아? 괜찮으니까 이쪽으로 나와. 아유, 소란 피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요. 많이 놀라셨죠? 예, 며느라, 지금 내가 왜 여기 나와 있는 거니?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아니, 내 손녀는 왜 울고 있는 거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상처를 준 거야? 어머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세원아, 괜찮은 거야? 어머니, 다친 곳은 없으세요? 아버님 전화 받고 왔거든요.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셔서요. 시모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광경을 주민분께서 녹화를 하셨는지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여주시길래 저는 시모가 좀 전에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영상을 통해 보여주었고, 시모는 자기가 손녀의 머리채를 잡아 온갖 막말을 퍼부었다는 거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좀 전에 제 딸에게 했던 행동은 과거의 시모가 시부와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다가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행동들이라면서 그게 평생의 상처로 남아 있었던 건지 그때 상황들이 재현이 된 것 같다면서 시모가 예전에 겪었던 말투와 행동들이 똑같았다며 가슴속 깊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저 또한 치매인 시모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 결국 눈물이 쏟아졌고, 이런 광경을 보게 된 사위가 왜 자기를 불렀는지 알 것 같다면서 남편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어요.
그리고 예비 사위는 시모를 먼저 모시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자기 차로 모시겠다며 시모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정신이 있던 시모는 어디 가냐고 예비 사위가 누구냐면서 당황해하자 제가 시모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예비 사위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고 그 요양병원 원장이 예비 사위의 친부였죠. 남편은 예비 사위 집안 식구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부탁을 하지 않고 다른 요양원을 알아봤었는데 치매 노인을 모시는 걸 다른 요양원도 심각도에 따라 거부를 하고 있어서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 남편은 예비 사위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 명절날 얼굴 보며 대화 좀 하길 원했던 거였죠. 시설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난리치던 시모는 예비 사위가 요양병원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흰 거품을 물었고 시설에 가는 게 두렵다는 말을 끝으로 다시 치매 증상이 도졌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현재 사위의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계세요. 지금은 맨정신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요양병원에서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명절이 끝나고 사위와 제 딸의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앞으로 둘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모는 어찌됐든 치매가 온 거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 가족에게 과거의 상처를 준 거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돼요. 남편은 다른 요양병원을 알아봐서 그곳으로 다시 옮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 딸 결혼식이 끝나고 움직일 것 같아요. 사돈 집안에 더는 부담 주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형님 내외가 한국으로 잠깐 들어오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현재 법적으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해서 다시 귀국한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의 집은 저희가 처분해서 그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혹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형님 내외와 소송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지겠지만 하나씩 풀어나가려고요. 재산 문제로 가족들과 분열이 일어나는 집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처리해 나갈 수 있을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 형님 내외는 7억이라는 돈을 가져갔으니 시모의 집을 처분한 재산은 저희 소유가 되겠죠. 형님 내외가 돌아온 만큼 법적 소송이 끝나면 시모는 형님 내외가 보살펴 드리는 걸로 방향을 잡으려 합니다. 7억을 대가 없이 가져간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재산 때문에 가족들과 등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명절에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즐거운 연휴가 되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